안녕하세요. 시니어 멘토입니다. 이전에 촬영으로 도와드렸던 장기요양 지정심사 기준표 해석 내용이 굉장히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또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도움을 드리고자 2026년 기준표로 제가 장기요양 기준심사표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2026년에 지정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가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정심사 기준표는 인터넷에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지정심사 기준표나 타인에게 배포받은 기준표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사무실이나 기관을 오픈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지자체 지정심사 기준표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지자체 담당자분과 꼭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관련 서류와 관련 지정심사 기준표, 그리고 어떤 것을 제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전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2026년 지정심사 기준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심사 기준표 개정 내용을 보시면 2025년 12월 2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이 그럼 2026년에 반영이 되는 내용인데요.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 단기보, 방문급여 이렇게 우리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 해당 지정심사 기준표 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면요. 이전에는 이 점수 배점에 대한 내용과 세부적인 내용, 이렇게 배점, 15점, 5점 이러한 부분만 내용이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내용을 보시면 세부적으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한 가지 점수 배점 총 점수를 있고 판단 기준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점수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점수 평균은 80점 이상이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단점인 내용이, 매우 우수에 대해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판단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내용이에요. 작성자가 봤을 때는 나는 작성을 잘했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평가자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보통 우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산도 잘 세우고 사업계획서에 맞추고 해당 서류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점수는 받는 거는 맞는데 미흡은 아니지만 서류 작성에 충실하다라는 이 기준을 충족을 하기가 애매모호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점수 배점 내용이 아예 감점이 되는 게 아니라 부분 점수라도 받으면 80점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반대로 서류는 다 잘 작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점수에 있어서 보통 우수, 점수를 애매하게 받는 경우 80점을 겨우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2026년 서류 준비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 경력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장기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는 6점이시고요. 휴폐업 이력, 그리고 행정처분 이력, 행정제재 처분 이력 이렇게 4가지 내용을 종합을 해서 점수가 환산이 되는 거고 총 35점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2번부터 정말 이제 서류 심사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점수가 4점짜리인데요. 운영 규정 내용에 계획 수립이 4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10 등에 따른 운영 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검토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 급식, 위생관리, 그리고 운영 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운영 규정 내용에 들어가야 하는 필수 내용들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으세요.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의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작성해서 시군구에 제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각 호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1번 정원, 2번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 해당 내용이 운영 규정 내용에 있고, 지금 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며 나머지도 회계, 그리고 사업의 실시, 해당 내용도 사업 실시에 대해서 사업 계획 내용에 이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매우 우수를 받으실 거고, 그냥 간단히 작성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면 우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계획 수립이 3점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일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인권 보호,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을 하는데, 해당 직원교육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연간교육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는 곳도 있으시긴 하신데, 보통 사업 계획과 운영 규정 안에도 다 포함을 하시고, 또 별도로 연간 교육 계획서도 첨부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매우 우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그리고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엄청 많아요.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쇼츠나 블로그에도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내 서류에 이 내용들이 모두 담겼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이용자 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입니다. 해당 내용은 고충 처리 지침에 대한 내용인데,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을 하였는가에 대한 확인이 있고요. 해당 내용에는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적정하게 마련을 하였는가예요. 지금 우리 2026년에 평가 매뉴얼이 개정이 됐는데, 2026년 평가 매뉴얼에 급여 제공 지침이라는 항목이 10가지였어요, 기존에. 근데 지금은 12가지로 기타 지침이 추가되었는데, 하나는 직원 인권 대응 지침이고요. 하나는 고충 처리 지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평가 매뉴얼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되고 고시가 변경되고 병령이 변경된 것을 이 지정심사 기준편에 고스란히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충 처리 지침을 우리가 제출을 하실 거예요, 시군구에. 그러면 고충 처리 지침 내용에도 해당 내용이 있는가를 먼저 보실 거고, 그리고 운영 규정에도 고충 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규정에도 이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또 사업 계획에서도 수급자에 대한 고충 처리 부분이나 사업에 대한 상담 관리 등에 있어서 이 내용이 또 기재가 되어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 처리 지침, 이 한 가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이 보험 가입이 뭐냐면 결국엔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내용이에요.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은 다 의무적인 배상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셔야 돼서 해당 내용이 규정과 사업계획 내용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제도나 법령이 변경이 되면서 지정심사 기준표에 이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통합재가입니다. 통합재가 서비스라는 것은 한 기관 안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 안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다 한다. 그러면 해당 내용은 통합재가 서비스로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방문요양도 마찬가지예요. 방문요양 안에서 방문목욕, 방문간호까지 다 진행을 한다. 그럼 이 수급자 어르신이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해당 수급자 어르신이 필요로 하거나 욕구가 변화될 때 내가 꼭 다른 기관을 연계를 하지 않아도 이 기관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끔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통합재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기관을 오픈을 한다라고 하면 해당 내용을 배점을 가산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통합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요 과제로 중장기 계획에 통합재가 서비스는 2027년까지 계속적으로 확산하겠다. 그리고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재가 서비스는 이제는 준비 단계보다도 이제는 초기 시작 단계로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나중에는 이렇게 단독적으로 기관을 오픈을 하려고 할 때는 이건 불가할 수도 있다. 이제는 무조건 통합재가 서비스를 오픈하려는 분들만 오픈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지금 이제 소문처럼 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정부에서는 통합재가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 언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배점이 생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재가급여의 경우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이 되었는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의 급여를 제공을 하면 2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에서 3종 급여 제공은 1점. 근데 단독으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해당 2점은 그냥 감점으로 시작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3번은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배점은 13점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절성이에요. 이 내용이 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무조건 점수를 얻어 가셔야 되세요. 왜냐면 이 내용을 배점을 못 받으시면 그냥 너무 아까운 점수예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책자, 그리고 대놓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서 구성했냐, 계획했냐,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했느냐가 지금 적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책자에 예시 운영위원 회의, 활용 계획과 내용 규정이 다 작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실수를 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 점수 5점은 그냥 가져가셔야 되시고요. 무려 점수 8점짜리가 나왔습니다. 예산 수립이세요. 예산 8점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초보자분들은 수립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점수를 깎기 쉬운 문항이기도 하세요. 왜냐면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세입 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정상 운영 가능한지까지 모두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사업 계획에 맞추셔야 되고, 세입 세출 예산을 재무 회계 규칙에 준수해서 맞추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서 재무 상태가 건전해야 된다는 거는 차입이 없으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차입은 빌리는 돈을 의미를 하는데, 물론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해서 공식적으로 차입을 하고 상환에 대한 지출 명목도 있으세요. 그래서 차입 상환이 가능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있으시고요. 대면 심사가 분명 있잖아요. 대면 심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압박이 굉장히 심하실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시고 이 예산을 제출하실 때는 내가 나중에 차입을 하더라도 이 해당 제출되는 예산에는 차입은 넣지 마시고, 만약에 부족한 돈은 전입금이라는 명목을 사용을 하셔서 대표자가 순수히 지원하는 금액으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려 배점 8점이시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되는데, 예우수를 받기 위해서는 예산서 내용이 우선은 예산 과목과 모두 다 일치가 되셔야 되시고요. 인건비 비율 판단해서 인건비 비율 준수했는가는 꼭 보셔야 되시고, 또 사업 계획서 내용과 다 일치하셨는지 이 세 가지를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꼭 점수 받아보시면 되십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작성하기가 어려우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작성하시기 전에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쭉 보시고, 그리고 예산 과목에 대한 설명을 쭉 보신 다음에 제가 제공을 드리고 있는 시니어 멘토 예산 샘플을 구입을 하셔서 한번 어떻게 예산 과목이랑 예산 금액이 다 편성이 되어 있는지 완성된 예산 내용을 한번 보시고, 또 사업계획서 어떻게 일치가 되어 있는지 다 보신 다음에 우리 기관에 맞게 수정만 하시면 100%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입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이 내용도 무조건 점수 가져가셔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제 블로그에도 제공을 드리고 있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활용을 하셔서 그냥 계약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근로계약서 꼭 활용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셔야 되시고요. 고용 계획에 대해서는 운영 규정을 또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규정 안에 우리 신규 채용, 직원 교육, 인사관리, 복무 계획 이런 운영 규정 내용에 있어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을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으시면 되십니다. 4-2번 건강관리, 이 직원 고충 처리도 또 있어요. 아까 입소자, 수급자에 대한 고충 처리가 있죠. 근데 직원에 대한 고충 처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무려 배점 5점이세요.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이에요. 복지제도라는 거는 우리 어차피 장교양 운영을 하시게 되면 공단 정기평가 매뉴얼에도 복지 포상에 대한 내용이 있으세요. 그래서 운영 규정에 복지제도를 마련을 하고 해당 복지제도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일치를 시켜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직원 고충 처리 제도,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운영 계획 마련 확인, 이것도 운영 규정, 사업계획서 모두 일치를 시키셔야 되시고요. 고충 처리는 따로 지침을 만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고충 처리 지침 안에 수급자와 종사자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운영 규정에서 고충 처리 내용에서도 수급자와 직원에 대한 고충 처리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면 되십니다. 5번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 분야 활동 이력입니다. 해당 내용에 있어서는 점수가 10점이세요. 5점. 1번은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어요. 보건의료복지라는 것은 병원을 우선 협약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결핵협회,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지금 공공기관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계를 하고 협약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어르신 예방접종을 하시거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하셔야 되는 어르신 응급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이 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설치 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 분야 활동 이력 등은 근무 경력 내용이 삭제가 되면서 사회복지 분야 활동 이력으로 이제 포함이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려 점수는 5점인데 해당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신 거예요. 근무 경험은 물론이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런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이력이 있다면 점수 배점을 높게 주겠다라는 평가 기준 내용 같습니다. 창업을 하고자 하는 대표자님께서 지금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활동 경험이 있으시거나 근무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사전에 지자체 주무관님과 의논을 하실 때 해당 활동 이력이 인정이 될 수 있는 범위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가 무려 20점입니다. 이전에는 지표에 대면 심사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이나 소방에 대한 거 뭐 가점이 있는 곳도 있었고 오히려 장벽이 쉬운 지정 심사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대면 평가가 거의 필수로 지자체에 모두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0점인데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 운영자 대표자의 노인장교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노인장교양보험 제도의 이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노인장교양보험 등급에 대해 알고 계시죠? 해당 등급에 대해서 어떤 유형이 있고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했을 때 이 노인장교양보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느냐요? 해당 수급자 어르신이 등급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절차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건가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질문 예시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2번 설치 기간의 운영 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에 대한 관한 사항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운영 이념이 어떻게 되세요? 사업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다 똑같겠죠. 장기간 기간을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가족 부양 부담 경감이요. 아니면 뭐 사회에 대해서 공헌하고 뭐 여러 가지 딱 공식적인 답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왜 장교양 사업을 하려고 하시나요? 왜 이 기관을 오픈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왜 방문 요양을 차리려고 하시나요? 이 질문이 결국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에요. 해당 내용은 갑작스럽게 수급자 어르신이 뭐 안전사고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비스 제공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숙지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신규 수급자 어르신 발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장을 하실 건가요? 서비스 제공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 이러한 내용들이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예시 질문으로 포함이 될 수 있겠죠. 4번은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내용은 예산 관련이 90%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산 작성할 때 세입 세출 근거 어떻게 잡으셨나요? 예상 금액이 사업계획과 적절하게 잘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원 후에 초기에 운영 시 손실이 크실 텐데 재정 상황에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내용은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 외로는 이제 지정중심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인데 지금 우선은 대면 평가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서류 중심의 질문이 굉장히 압박 질문이 많아요. 물론 뭐 1번, 2번 여러 가지 노인장교양보험 제도에 의해 이런 내용도 있지만 지금
심사위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 제도에 대해 설명해봐 이런 퀴즈가 아니라 정말 이 대표자가 이 서류를 정말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이 서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서류 중심으로 파헤치면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류를 누군가가 대행을 해주셨다라고 해도 공부를 하셔야 되시고 어떤 기관에서 서류를 받아오셨다고 그대로 쓰시면 안 되시고 2026년에 평가 매뉴얼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고시 내용이 반영이 되었는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 내용이 다 변경이 된 서류인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서류에 대해서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대면 심사에 응대를 하셔야지만 이 20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표에서 대면 심사가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이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던 지정심사 기준표 해석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내용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2026년에 어떻게 심사 기준이 좀 변경이 되었는지 대략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먼저 점수가 구체화된 부분, 그리고 통합제가에 대해서 추진 계획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신규 지정심사 기준에도 영향이 미치는 부분, 그리고 대표자에 대한 경력 부분이 삭제가 되었지만 활동 이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는 부분, 그리고 무려 20점 배점인 대면 심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을 드리고 제공을 드리는 시니어 멘토 패키지 서류를 활용을 하시면 최소 지정심사 기준에서 우수, 매우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초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정심사 관련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하시게 되시면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커지실 수밖에 없으세요. 소액으로 혼자 시작을 하셔도 소액으로 부담 없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는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시고요. 해당 지정심사 기준표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여러 가지 해놨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